쿠데타로 왕이 된 남자, 그의 여인들은 안전했을까요? 조선의 왕들 가운데 즉위한 순간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안전하지 않았던 왕이 있습니다. 그는 왕좌에 앉자마자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칼로 왕이 되었지만 도덕으로 버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세조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한 왕권을 가장 위험하게 흔든 존재는 반대파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 사랑했고 아이까지 낳았던 여자. 그러나 지금은 살아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한 장의 편지는 연애가 아니라 국가 사건이 되었고 그 끝은 처형이었습니다. 쿠데타로 왕이 된 임금에게 여인의 사랑은 어디까지 허락될 수 있었을까요? 세조는 처음부터 정당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카의 왕위를 빼앗았고 그 대가로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사육신이 죽었고 침묵하지 않은 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왕좌에 앉은 순간부터 세조의 권력은 늘 설명을 요구받았습니다. 왜 당신이 왕인가? 이 질문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조에게 정치는 늘 극단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물러서면 무너질 수 있었고 한 번 흔들리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분명 개혁적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했고 중앙집권을 강화했으며 왕권을 제도로 굳혔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은 늘 피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세조의 은혜와 처벌에는 단 하나의 기준만 존재했습니다. 왕권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방해가 되는가. 이 기준은 정치에서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궁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특히 왕의 여인들은 결코 사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기 전에 왕권의 일부였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약점이었습니다. 조선의 신료들은 왕의 여인 문제를 단순한 풍속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임금의 여인이 문란하면 나라가 문란해진다. 이 논리는 세조 시대에 유난히 집요하게 반복됩니다. 왜였을까요? 세조 스스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왕위가 언제든 도덕의 이름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정치에서는 누구보다 냉혹했고 궁정기강에서는 유난히 가혹했습니다. 여인의 사생활은 곧 왕의 도덕성이었고 왕의 도덕성은 왕권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이 궁정에는 두 종류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비 정희왕후입니다. 세조가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그의 편에 서 있었던 여자, 왕이 찬탈의 순간을 침묵으로 통과시킨 동반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후궁과 궁인들입니다. 그들은 선택받는 순간 신분이 바뀌었고 버려지는 순간 모든 보호를 잃었습니다. 사랑받아도 안전하지 않았고 사랑받지 못하면 더 위험했습니다. 이 불안한 구조 속에서 한 여인의 이름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왕이 되기 전에 세조를 알고 있는 여자. 그의 야심과 불안, 그리고 인간적인 약함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는 여자. 덕중입니다. 아직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조건은 갖춰져 있었습니다. 불안한 왕권, 도덕을 무기로 든 신하들, 그리고 사랑에서 밀려난 한 여인.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권력의 여자, 그리고 위험한 과거의 여자. 세조의 곁에는 언제나 두 명의 여인이 존재했습니다. 한 명은 모두가 알고 있었고 모두가 인정해야 했던 여자였습니다. 정희왕후 윤씨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아무도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덕중입니다. 이 두 여인은 같은 궁 안에 있었지만 같은 세계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정희왕후는 세조가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그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시절부터 그의 야심을 알고 있었고 그 야심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계유정난 직전 세조가 망설였을 때 정희왕후는 침묵으로 혹은 결단으로 그를 떠밀었다고 전해집니다. 야사에는 더 극적인 장면이 전합니다. 쿠데타를 앞두고 수양대군이 마지막 망설임을 보이자 정희왕후가 직접 갑옷을 입혀주며 말했다고 합니다. 가시옵소서.
그 한마디는 명령이 아니라 허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허락은 한 여인이 남편의 반역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정희왕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정 파평 윤씨 일가를 직접 동원해 군사적, 인사적 지원을 주도했습니다. 이것은 조선 왕비 중에서도 극히 드문 사례였습니다. 남편의 쿠데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정치적 파트너십. 그녀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내명부를 장악했고 인척 네트워크를 움직였으며 왕권을 제도 속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세조가 왕이 된 후에도 그 역할은 계속되었습니다. 정희왕후는 내명부 운영과 훈구파 중심의 왕권 강화를 공동으로 수행했습니다. 세조의 개혁이 집현전 폐지, 군제 개편 같은 과감한 조치로 나아갈 때 정희왕후는 그 뒤에서 외척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며 정치적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이 여인은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왕권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덕중은 달랐습니다. 덕중은 정치의 언어를 갖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가문도, 인척도, 공식적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세조와 그의 과거를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 덕중은 수양대군 시절 그의 집에 있던 여종 출신이었습니다. 신분은 낮았지만 총애는 깊었습니다. 그녀는 첩이 되었고 세조가 왕이 된 뒤에는 후궁으로 승격됩니다. 숙이라는 품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이 순간까지 덕중은 궁 안에서 확실히 선택받은 여자였습니다. 왕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 그것은 궁녀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유아기의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아들이 죽자 덕중의 위치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왕의 아들을 낳았지만 남기지 못한 여자. 혈연이라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덕중은 다른 후궁들과 불화가 잦았습니다. 성격이 고약하다는 소문이 궁 안에 퍼졌고 다른 후궁들과의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세조의 총애도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결국 덕중은 후궁에서 궁인으로 강등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신분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궁 안에서 보호 대상에서 감시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덕중은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정희왕후에게 덕중은 필요 없는 과거였습니다. 세조에게는 지워야 할 기억이었고 신하들에게는 언제든 들춰낼 수 있는 약점이었습니다. 덕중은 왕의 현재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지만 왕의 과거와는 너무 깊이 연결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로 왕이 된 임금에게의 과거는 가장 위험한 적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세조의 궁정에는 묘한 긴장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정희왕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고 덕중은 아무 권력도 없었지만 모든 위험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합법적인 권력의 얼굴이었고 다른 한쪽은 왕권이 숨기고 싶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스스로 말을 걸기 시작하는 순간 이 관계는 비극으로 향하게 됩니다. 덕중은 사랑에서 밀려났고 기억에서 지워지고 있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도 감정은 남아있었고 욕망은 남아있었으며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정이 세조의 궁정을 뒤흔들게 될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한 장의 편지가 이 모든 균형을 무너뜨리게 될 줄은. 사랑받아도 안전하지 않은 여자들. 세조궁정의 후궁구조. 정희왕후가 권력을 공유한 존재였다면 후궁과 궁인은 권력을 소비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차이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조선의 후궁 제도는 이미 세종과 문종대를 거치며 정교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간택을 거쳐 책봉된 후궁, 왕의 눈에 들어 비간택으로 승격된 후궁, 그리고 그 아래에서 대기하는 수많은 궁녀들. 이 체계 안에서 왕의 시선은 곧 신분이었습니다. 하룻밤의 총애가 가문을 바꿨고 한 번의 외면이 인생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궁정에서 이 구조는 더 잔혹하게 작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조에게 후궁은 단순한 애정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정치적 위험 요소였습니다. 왕의 여인이 누군가와 연결된다는 소문, 왕의 총애가 특정 가문으로 흐른다는 인식, 왕의 사적인 감정이 공적 판단을 흐린다는 의혹. 이 모든 것은 쿠데타로 즉위한 왕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조는 후궁을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남은 세조의 후궁은 약 3명 정도였습니다. 조선의 다른 왕들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였습니다. 이것은 세조가 여색을 밝히지 않아서가 아니라 후궁을 통한 정치적 연결이 자신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사에는 이런 일화도 전합니다. 신하들이 세조에게 후궁을 더 들릴 것을 권유하자 세조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색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달랐습니다. 나는 후궁을 통해 정치적 약점을 만들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후궁과 궁인이 안전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총애가 집중될수록 감시는 강화됐고 총애에서 밀려날수록 의심은 커졌습니다. 후궁과 궁인은 사랑받아도 불안했고 사랑받지 못하면 더 위험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왕의 시선과 신하들의 시선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궁 안의 여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자를 낳는 일이었습니다. 왕자는 후궁의 신분을 보장하고 가문을 일으키며 정치적 영향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자를 낳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왕자가 살아남아야 했고 성장해야 했으며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덕중처럼 왕자를 낳았지만 유아기에 잃는다면 그것은 잠깐의 상승일 뿐 지속적인 보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조 속에서 한 여인의 위치는 시간이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왕이 되기 전부터 함께했던 여자.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여자. 덕중은 이미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덕중, 왕의 과거가 된 여자. 덕중은 처음부터 특별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양대군의 집에 속한 여종이었습니다. 신분으로 보면 궁정 정치와는 가장 먼 위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왕이 되기 전에 세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임금이 아니라 대군이던 시절 야심과 불안, 분노와 두려움을 모두 품고 있던 그 남자의 시간을. 그 시절의 관계는 지금처럼 엄격한 규범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소유, 감정과 권력이 아직 분리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여종 출신의 덕중이 수양대군의 눈에 든 것은 그녀의 외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야사에는 이런 내용이 전합니다. 덕중은 수양대군 시절부터 여러 남자와 정을 통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나중에 그녀를 폄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덕중이 수양대군에 첩이되었고 그와의 사이에서 깊은 정을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조가 즉위한 뒤 덕중의 신분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녀는 수기로 책봉되고 왕의 아이를 낳습니다. 이 순간 덕중의 인생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종에서 후궁으로. 이것은 조선 사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극적인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부터 그녀의 불행도 시작됩니다. 아이는 오래 살지 못했고 아이와 함께 덕중의 정치적 의미도 사라졌습니다. 왕자 없는 후궁은 궁정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였습니다. 총애는 줄어들었고 덕중은 후궁에서 궁인으로 강등됩니다. 이 강등은 단순한 신분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과거가 현재의 부담으로 전환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덕중은 여전히 왕의 옛 여인이었지만 더 이상 보호받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궁 안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다른 후궁들과의 불화는 계속되었고 성격이 고약하다는 평판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세조의 총애는 이제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왕후는 여전히 왕비로서 내명부를 총괄하고 있었고 다른 후궁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왕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중에게는 더 이상 그런 기대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것은 그녀가 그 사실을 견디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사랑에서 밀려난 여자, 권력에서 배제된 여자, 그러나 아직 자신이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여자. 덕중은 그 틈에서 금지된 감정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과거의 기억, 사라진 총애, 그리고 끝없는 외로움. 궁 안에는 수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덕중처럼 왕의 과거를 알고 있는 여인은 없었습니다. 그 기억은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고 동시에 더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머지않아 궁정을 뒤흔들 사건으로 변합니다. 금지된 감정, 덕중은 왜 편지를 써야 했을까요? 덕중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를 잃은 순간 궁정에서의 위치도 함께 잃었습니다. 궁인으로 강등된 여인에게 왕의 시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덕중에게 감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왕을 향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덕중이 마음을 둔 대상은 종친 귀성군 이준이었습니다. 이명대군의 장남, 왕실의 일원이자 결코 접근해서는 안 될 남자였습니다. 왜 하필 귀성군이었을까요? 야사는 덕중이 단순히 사랑을 갈구했다고 말하지만 정치의 언어로 보면 이 선택은 훨씬 위험합니다. 왕의 여인이었던 여자가 왕족을 바라본다는 것. 그 자체로 임금의 소유가 훼손됐다는 의미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유교적 규범에서 왕의 여인은 평생 왕에게만 속해야 했습니다. 후궁이었든 궁인으로 강등되었든 그 신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왕의 여자가 되면 영원히 왕의 여자였습니다. 다른 남자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고 유교 질서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덕중은 그 금기를 넘었습니다. 덕중은 직접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궁인의 신분으로 종친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한문이 아니라 언문으로. 이 선택은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기에는 가장 솔직한 방식이었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방식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은 세종이 창제한 지 불과 몇십 년밖에 지나지 않은 새로운 문자였습니다. 한문은 양반 사대부, 특히 남성들의 언어였습니다. 반면 언문은 여성과 천민, 말로만 감정을 전해야 했던 이들의 언어였습니다. 덕중이 언문으로 편지를 썼다는 것은 그녀가 한문을 몰랐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언문이 감정을 표현하기에 더 직접적이고 솔직한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덕중의 편지는 유교적 수사도 격식도 없었습니다. 야사에 전해지는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옵고 임자 생각에 가슴이 타들어가나이다. 이 마음을 누구에게 말할 수 없어 종이에 적어보냅니다. 한 번만이라도 그대의 얼굴을 보고 싶사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언문은 학문을 배운 사대부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여인과 천민, 말로만 감정을 전해야 했던 이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단순한 연애 고백이 아니라 궁정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문서였습니다. 왕의 여인이 왕족에게 자신의 욕망을 직접적인 언어로 드러냈다는 사실. 이 자체가 이미 중죄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궁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 환관에게 맡깁니다. 환관 최호와 김중호. 이 두 사람은 궁 안에서 여성과 외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들은 궁녀들의 심부름을 하고 밀서를 전달하며 때로는 금지된 관계의 매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덕중은 이 두 환관에게 편지를 맡겼습니다. 이것을 귀성군께 전해주시오. 환관들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궁 안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고 후궁이나 궁인의 부탁을 거절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덕중의 편지는 궁을 벗어나 귀성군에게 전달됩니다. 이 순간 덕중의 감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궁정 전체를 뒤흔들 도화선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과연 누구의 손에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인가? 발각, 연애가 반역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 귀성군 이주는 편지를 받자마자 선택해야 했습니다. 침묵할 것인가, 보고할 것인가. 그가 침묵한다면 연정은 공범이 됩니다.
그러나 보고하면 이 일은 곧 국가의 사건이 됩니다. 귀성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아버지 임영대군에게 알립니다. 이 판단은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정치적 생존이었습니다. 왕의 옛 여인이 자신에게 연정을 표했다는 사실. 이것을 숨긴다면 나중에 발각되었을 때 자신도 연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성군은 종친이었고 왕실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왕권과의 거리를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임영대군은 아들의 보고를 듣고 즉시 결단을 내립니다. 부자는 함께 세조에게 상주합니다. 전하, 궁인 덕중이 소신의 아들에게 업문으로 된 연서를 보내왔습니다. 소신 부자는 이를 숨기지 않고 즉시 보고하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덕중의 편지는 사적인 연애 편지가 아니라 궁정문란의 증거로 성격이 바뀝니다. 세조는 격노합니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곧바로 덕중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먼저 희생된 것은 편지를 전달한 환관들이었습니다. 최호와 김중호. 세조는 이 두 사람을 궁 밖으로 끌어내라고 명합니다. 저들을 궁문 밖으로 끌어내어 장형에 처하라. 장형. 곤봉으로 몸을 때려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환관들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궁정의 가장 낮은 자들이었고 가장 먼저 희생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조는 이 처형을 통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적인 연결은 즉각적인 죽음으로 끝난다. 궁정에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덕중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조의 마음은 여기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리는 왕, 사적정과 공적 위험의 충돌. 덕중은 세조에게 단순한 궁인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 가장 불안하고 가장 인간적이던 시절을 함께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세조의 피였습니다. 비록 오래 살지 못했지만 그 기억은 남아있었습니다. 세조는 처음을 망설입니다. 환관들을 처형한 뒤 덕중에 대해서는 사형 대신 유배나 강등을 잠시 고려합니다. 덕중은 한때 내 여인이었다. 세조의 이 한마디는 조정을 긴장시켰습니다. 왕이 사적인 정을 드러내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신하들이 움직입니다. 한명회를 비롯한 훈구파 대신들이 일제히 상소를 올립니다. 전하, 임금의 여인이 왕족에게 연서를 보냈습니다. 이는 풍속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질서의 붕괴입니다. 왕실의 기강이 무너지면 나라의 기강도 무너집니다. 덕중을 살려두신다면 이는 전하께서 사적인 정으로 공적인 법을 굽히는 것이옵니다. 탄핵은 도덕의 언어로 포장되지만 그 칼끝은 정확히 세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쿠데타로 즉위한 전하께서 만약 사적인 정으로 법을 굽히신다면 전하의 왕위는 또다시 도덕의 이름으로 공격받을 것이옵니다. 세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덕중을 살리면 그는 또다시 도덕 앞에서 패배한 왕이 됩니다. 자신의 왕위가 얼마나 불안한지, 자신의 정통성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조는 며칠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고민이었고 동시에 고통이었습니다. 사적인 감정과 공적인 위험 사이에서 왕은 혼자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세조는 신하들을 불러 명을 내립니다. 덕중에게 교형을 선고하라. 교형. 목을 매달아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사적인 감정은 왕의 위험 앞에서 완전히 잘려나갑니다. 덕중의 운명은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처형은 궁정 전체를 향한 경고가 됩니다. 왕의 여인은 평생 왕에게만 속한다. 그 규범을 벗어나는 순간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처형 그 이후 궁정에 들이운 침묵. 덕중의 처형은 세조 6년 1460년에 집행되었습니다. 궁 밖으로 끌려나간 덕중은 교형대 앞에 섰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의 죽음이 궁정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명확하게 전해집니다. 덕중의 처형 이후 세조의 궁정은 더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안정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후궁과 궁인의 감정은 더 철저히 관리되었고 사적인 관계는 곧 정치적 범죄로 해석되었습니다. 세조는 여인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도덕성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사랑보다 왕권을 택했고 과거보다 현재를 택했습니다. 신하들도 이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쿠데타로 즉위한 왕이 사적인 정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세조의 통치가 여전히 강하다는 증거였습니다. 정희왕 후는 이 모든 과정을 말없이 정리합니다. 그녀는 덕중 사건 이후 내명부 규율을 더욱 강화했고 후궁과 궁인들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했습니다. 사건은 규범으로 고정되고 규범은 세조의 유산이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건이 곧 일어납니다. 덕중 사건으로부터 몇 년 후 또 다른 후궁 서영박 씨가 비슷한 스캔들에 연루됩니다. 서영박 씨는 세조의 총애를 받던 후궁이었는데 종친 구성군에게 연정을 품고 접근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도 세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서영박 씨는 즉시 처형되었습니다. 덕중의 죽음이 만든 규범은 이렇게 또 다른 여인의 죽음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세조의 여인들은 사랑의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권의 안정성을 시험하는 장치였고 필요하다면 희생되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쿠데타로 왕이 된 임금이 끝내 선택한 통치의 방식이었습니다. 세조 사후, 정희왕 후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세조는 1468년 재위 14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병으로 고통받던 마지막 순간까지 정희왕 후는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세조가 죽자 정희왕 후의 진짜 권력이 시작됩니다. 세조의 장남 덕종은 이미 일찍 죽었고 왕위는 덕종의 아들 예종에게 넘어갑니다. 예종 즉위 1468년 정희왕 후는 왕대비가 되어 국정을 보좌합니다. 하지만 예종도 재위 1년 만에 급작스럽게 사망합니다. 1469년 이제 왕위 계승을 둘러싼 선택이 남았습니다. 정희왕 후 앞에는 두 명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종의 아들들. 하지만 모두 너무 어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세조의 차남 월산대군의 아들들. 그러나 정희왕 후는 이 둘 모두를 제치고 예종의 조카이자 덕종의 둘째 아들인 자을상군을 택합니다. 성종입니다. 이 선택은 매우 과감한 결정이었습니다. 적통을 따지면 예종의 아들이 먼저였고 나이를 따지면 월산대군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왕 후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어린 왕을 택했습니다. 성종 즉위 1469년 13세 그리고 조선 역사상 최초의 수렴청정이 시작됩니다. 정희왕 후는 발 뒤에서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하교를 내리고 신하를 선발하며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세조가 칼로 왕권을 세웠다면 정희왕 후는 제도로 왕권을 완성했습니다. 수렴청정은 1476년까지 7년간 지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정희왕 후는 세조의 정치적 유산을 완전히 안정시켰습니다. 사육신 가족들에 대한 처벌을 유지했고 혼구파 중심의 체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후궁과 궁인들에 대한 통제도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덕중 사건은 이제 궁중 규범의 상징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왕의 여인이 다른 남자를 사모하면 나라가 문란해진다. 이 논리는 정희왕 후 시대에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1483년 정희왕 후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는 세조의 가장 충실한 정치적 파트너였고 세조 사후에도 그의 왕권을 끝까지 지켜낸 여인이었습니다. 덕중 사건이 남긴 것은 언문과 여성 규범입니다. 덕중 사건은 단순한 궁중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사회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후궁과 궁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덕중 사건 이후 왕의 여인들은 더욱 철저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외간 남성과의 접촉, 사적인 편지, 감정 표현 모든 것이 국가기강 문란으로 직결되었습니다. 둘째, 언문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습니다. 덕중의 편지가 언문으로 쓰였다는 사실은 보수적 신하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언문은 여성과 천민의 문란한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은 조선 초기 한글 보급 과정에서 일정한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덕중 사건 이후 언문으로 쓴 사적인 편지가 발각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언문은 공식 문서가 아닌 사적 용도로 제한되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셋째, 왕권과 신권의 미묘한 균형이 드러났습니다. 세조는 덕중을 살리려 했지만 신하들의 탄핵에 결국 굴복했습니다. 이것은 쿠데타로 즉위한 왕조차도 신료들의 도덕적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왕의 사적인 의지가 공적인 정당성 앞에서 제약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원리는 조선 전기 내내 반복되는 패턴이 됩니다. 넷째, 여성 통제 담론이 강화되었습니다. 임금의 여인이 문란하면 나라가 문란해진다. 이 논리는 덕중 사건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후대의 야사와 교양서에서 덕중 사건은 경계의 서사로 반복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궁녀들에게 덕중의 이야기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을 보여주는 무서운 교훈이 되었습니다. 세조와 여인들, 권력과 감정 사이에서 세조의 여인들을 돌아보면 한 가지 명확한 구조가 보입니다. 정희왕후는 권력을 공유한 파트너였고 후궁과 궁인들은 권력의 부속품이었습니다. 정희왕후는 세조의 쿠데타를 지지했고 그의 왕권을 끝까지 보호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판단력과 과감한 결단력으로 세조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세조 사후에도 그녀는 수렴청정을 통해 세조의 유산을 완성했습니다. 반면 후궁과 궁인들은 세조에게 정치적 자원이자 동시에 위험 요소였습니다. 덕중은 왕이 되기 전부터 세조와 함께했지만 왕위 찬탈 이후의 세조에게 그녀는 과거의 짐이 되었습니다. 서영박 씨도 총애를 받았지만 스캔들에 연루되자 즉시 처형되었습니다. 금빈박 씨는 왕자를 낳았기에 살아남았지만 그녀의 아들 창원군이 살인 사건을 일으켰을 때 정희왕후의 보호가 없었다면 그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조에게 여인들과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권력의 일부였습니다. 애정과 욕망이 존재했지만 그것은 언제나 왕권의 안정이라는 더 큰 목표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세조는 유난히 색을 밝힌 군주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후궁을 적게 두었고 여색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덕적 절제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후궁은 왕권의 약점이 될 수 있었고 세조는 그 위험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인들을 더욱 철저히 통제했고 필요하다면 망설임 없이 희생시켰습니다. 이것이 쿠데타로 왕이 된 임금이 선택한 통치의 방식이었습니다. 역사의 평가, 세조는 어떻게 기억되는가? 세조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왕 중 하나입니다. 한편으로는 강력한 개혁군주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잔혹한 찬탈자였습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했고 중앙집권을 강화했으며 조선 왕조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업적은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수많은 충신을 죽인 쿠데타 위에 세워졌습니다. 세조의 여인들도 이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희왕후는 현명한 왕비로 기억되지만 동시에 쿠데타의 공범이기도 했습니다. 덕중은 비극적인 여인으로 야사에 남았지만 동시에 궁정문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이들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세조를 단순히 악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개혁은 분명 조선 사회를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찬탈과 숙청을 정당화할 수도 없습니다. 세조의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희왕후를 단순히 현명한 왕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쿠데타를 지지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을 묵인했습니다. 덕중을 단순히 불쌍한 희생자로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녀는 금기를 넘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복잡한 인간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사랑과 권력. 이 모든 것이 뒤섞인 곳이 바로 세조의 궁정이었습니다. 세조의 여인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정치의 이야기였고 동시에 한 시대의 규범과 질서가 어떻게 유지되고
강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의 이야기였습니다. 정의왕후는 권력의 정점에서 세조의 왕권을 함께 만들어갔고, 덕중은 권력의 가장자리에서 그 왕권의 냉혹함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두 여인 사이에 조선의 궁정이 있었고 세조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허락되지 않았던 왕, 권력만이 살아남았던 궁정. 그것이 쿠데타로 왕이 된 임금이 끝내 선택한 조선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세조는 가장 잔혹하면서도 가장 조선적인 군주로 기억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예종의 짧은 시간 스쳐간 여인들의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